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걸리고 내 사건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간혹 바람핀 사람이 되려 이혼 소송을 거시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이 를 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연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한번 이혼 소송 시작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요. 짧게는 한 3,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히고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가게 되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원고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혼 소장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에게 필수적인 서류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럼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이게 이혼 소송의 시작이에요. 이혼 소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 청구, 흔히 말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을,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산 분할 청구입니다. 위자료와는 달리 누가 잘못했냐 여부를 떠나서 부부가 혼인 생활하면서 모은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자로 내가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고가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적정한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양육비 청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혼을 거부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없다, 우리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전제로 해서 발생을 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이런 문제는 아예 발생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데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인데 나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언급을 하면서 이 이유로 나는 이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 청구에 대한 답변 이외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죠. 경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답변서에 담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측에서 반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반소는 피고가 이제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나도 이혼 소송을 원고에게 거는 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원고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맞는 게 아니라 원고가 상간녀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이후로 나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에 반소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아내 명의로는 가진 돈이 거의 없고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 그래 이혼하는 건 오케이인데 너 나한테 돈은 줘야지 이러면서 재산 분할 청구에 반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피고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피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투세적인 입장이 몰리는 건 아니고요. 역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장을 전달하고 받은 다음에는 바로 주정이나 재판으로 들어가나요? 이제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냈다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면은 원고와 이제 피고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원이 이제 재판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판에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정, 두 번째는 변론인데요. 조정이라는 거는 합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변론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원만히 해결돼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변론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라. 그게 원칙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조정기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론기일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조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은 원고의 변호사, 피고의 변호사가 조정 기일에 출석을 해요. 원고, 피고끼리만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 조정위원이라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원고의 얘기도 들어보고 피고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적절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좀 중재를 해줍니다. 조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아까 설명드린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 그게 가장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혼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확하게 조정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논의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줘야지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조정위원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거든요. 재산 분할을 예로 들면은 남편에게 나는 5억 원을 받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녀도 내가 더 많이 돌봤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도로 50%의 기여도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왜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의 스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의 스킬이 필요한데 예컨대 내가 5억 원의 재산 분할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처음부터 5억 원을 얘기를 하면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깎으려고 하고 조정위원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내 입장만 고수를 해서는 안 돼요. 합의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서는 상대방은 절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내가 꼭 원하는 부분은 또 받아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변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죠. 조정 기일에서 당사자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변호사가 협상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조정 기일에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면은 이걸로 소송은 바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혼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변론 기일로 넘어가서 서로 법률적인 주장을 하고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그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변론 절차에서 각자 이런 부분들을 쭉 주장을 하고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보고 이 네 가지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변론 기일은 1회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적어도 한 2, 3회 정도는 하고 보통 한 6회, 7회까지도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주장할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중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을 한다라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라든지 필요하다라면 뭐 증인 신청을 해서 신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또 끼워져 있어요. 이 과정에서 몇 개월, 뭐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조정기일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는 게 좋은데요. 변론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변론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고요. 변호사들만 출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서면을 이혼 소송에 제출을 하고 직접 이혼 재판에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된 변호사,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의뢰인의 역할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면은 그 자료를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 가서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뭐 다툼이 있거나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가사 조사라는 절차를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가사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사실대로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3회에서 6회 정도의 변론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가사조사도 하고 법원이 이 정도 됐으면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변론을 종결을 합니다. 변론이 종결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는 건 아니고 보통 한 달 정도 뒤쯤으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고요. 그 예정된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변호사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받으면은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위자료는 얼마다, 재산 분할은 얼마다, 자녀는 누가 키운다, 양육비는 얼마다, 이런 내용들과 그 이유가 판결문에 자세하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판결문을 받으면 이혼 소송은 끝난 겁니다. 다만 이혼 소송 판결문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2주가 지났는데 원고랑 피고 둘 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이걸로 이혼 판결은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이때 되면은 정말 끝이에요. 지금까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게는 1년 이상도 갈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소송 과정을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